이번 시간에는 바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이게 왜 그토록 한 사람을 파괴적으로 만드는지에 대한 자료인데요. 저도 자료들 읽어보면서 정말 소름 돋는 지점들이 많았어요. 이 자료들이 권력 설계 이론이라는 아주 독특한 프레임으로 이 현상을 파고들더라고요. 그냥 나쁜 사람 만나서 고생했다? 뭐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한 사람의 내면 세계, 그 사람의 정체성이 어떻게 아주 체계적으로 무너져 내리는지 그 과정을 거의 해부 수준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자료가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거 같아요. 왜 피해자들은 이별 후에 그냥 슬픈 게 아니라 그토록 극심한 분노와 혼란을 느끼는 걸까? 네. 오늘 저희는 그 답을 찾아서 이 분석의 가장 깊은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 자료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단어가 인격적 살인. 굉장히 강한 표현이잖아요. 솔직히 처음 들으면 아니 힘든 이별을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자료에서는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단어를 쓴다고 보나요? 그게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 자료가 바로 그 지점을 명확하게 짚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나쁜 사람을 만났다는 어떤 외부적인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인격적 살인이라는 건 그 관계를 통해서 나의 판단력, 나의 가치관, 내가 세상을 보던 기준 자체가 완전히 부정당하고 파괴되는 경험을 의미하거든요. 와... 자료에 나온 표현처럼 내 영혼이 밑바닥까지 그냥 빨리고 껍데기만 남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별의 대상이 된 나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했던 과거의 나까지 그냥 전부 다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그런 느낌이겠네요. 내 인생의 한 부분이 통째로 사기극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느끼는 감정을 집단적 패닉과 분노라고까지 표현하는 거예요. 집단적 패닉과 분노. 네, 다른 사람들은 잘 이해 못하는 내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그 고통을 서로 공유하기 때문이죠. 이건 단순한 배신감이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렇다면 대체 어떤 사람들이기에 이런 극단적인 파괴가 가능한 걸까요? 자료를 보면 이들의 겉모습은 오히려 너무 완벽하잖아요. 사회적으로 성공했거나 카리스마 넘치는 나쁜 남자의 매력을 가졌다거나. 그게 바로 함정의 시작인 거죠. 겉과 속이 완전히 180도 다르다는 거. 자료는 이들의 내면을 마이너스 무한대의 자존감을 가진 존재로 분석해요. 마이너스 무한대요? 네, 그래서 스스로는 아무런 에너지를 못 만들어내고 타인의 관심이나 숭배, 감정적 반응 같은 걸 먹고 사는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묘사하죠. 에너지 뱀파이어? 그럼 이 사람들한테 관계라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나 교감이 아니라 그냥 에너지 확보를 위한 일종의 사냥 같은 거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타인은 존중하거나 공감해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심지어 공감 능력이 거세되었다는 표현까지 쓰죠. 와. 오직 자신의 그 텅 빈 내면을 채워줄 도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겁니다. 관계의 목적 자체가 철저히 자기 생존을 위한 에너지 착취에 있는 거예요. 타인을 자기 연료로만 본다는 거, 그게 진짜 핵심이네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자료에서 제시하는 다음 내용, 그러니까 이들의 행동 패턴이 왜 그렇게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은지가 이해가 딱 되네요. 이건 감정의 교류가 아니라 철저한 연료 추출 과정이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 과정이 바로 3단계로 나타나는 거고요. 맞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모든 케이스가 이 3단계 패턴을 따른다고 자료는 아주 강조를 해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상화 단계입니다. 이상화 단계? 네, 상대를 완벽하게 자기 소유물로 만드는 것. 보통 연애 초반에 서로에게 잘 보이는 허니문 기간이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것보다 훨씬 더 전략적이라는 의미겠죠. 훨씬 더 전략적이고 훨씬 더 치밀하죠. 자료에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 부분이 이들이 상대가 가진 내면의 결핍을 귀신같이 찾아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신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한 사람이다. 그러면 세상 누구보다 당신의 능력을 알아주고 칭찬할 거예요. 안정감을 원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듬직하고 믿음직한 사람인 척 연기하죠. 당신의 가장 아픈 구멍을 찾아내서 그걸 완벽하게 메워주는 맞춤형 구원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와, 이건 거의 심리 분석가 수준인데요. 그렇죠. 그러니 상대방은 드디어 내 모든 걸 이해해주는 운명의 상대를 만났다.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겠네요. 완벽한 덫에 걸리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게 연기였다는 게 드러나는 순간이 오겠죠. 자료에 따르면 물고기가 잡히면 바로 두 번째 단계, 평가절하가 시작된다고요. 네,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더 이상 막대한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180도 태도가 돌변합니다. 불타오르던 연락이 뜸해지고 다정하던 말투가 가시돋친 말로 바뀌어요. 아주 미묘하게 농담인 척 성대를 깎아내리기도 하고요. 그 옷은 너한테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라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좀 순진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요. 아니 그렇게까지 모든 걸 바쳐서 운명의 상대인 척 했는데 갑자기 태도가 돌변한다고요?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이미 상대를 완벽히 사로잡았는데 왜 굳이 상처를 주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잔인한 특징
특성이에요. 이들에게 필요한 에너지는 긍정적인 감정뿐만이 아니거든요. 상대방의 혼란, 슬픔, 분노, 매달림 같은 부정적인 감정적 반응 역시 아주 맛있는 연료가 됩니다. 와, 그것까지도요? 네, 상대를 막 흔들어서 나오는 그 모든 격렬한 반응을 즐기고 그걸 통해서 내가 이 사람을 통제하고 있구나 하는 우월감을 확인하는 거죠. 아, 그래서 피해자가 혼란에 빠져서 요즘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했어? 이렇게 묻는 순간이 오면 바로 그때부터 그 순간에 기다렸다는 듯이 덫이 펼쳐집니다. 본격적인 가스라이팅이 시작되는 거군요. 그렇죠. 자료가 제시하는 전형적인 답변 있잖아요. 너 너무 예민하다. 맞아요. 혹은 네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내가 이렇게 되잖아. 모든 문제의 원인을 상대방한테 뒤집어 씌우면서 교묘하게 죄책감을 심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현실 해석 기준이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민한가? 이 생각 한번 시작되면 정말 끝도 없이 파고들게 되는데 내 판단이 틀렸다고 믿게 만드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전까지는 그의 행동이 이상하다라고 명확히 판단했다면 이제는 내가 이상한가?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라면서 자기 자신을 검열하게 되는 거죠. 내가 더 잘하면, 더 노력하면 예전에 그 다정했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헛된 희망을 품고요. 자기 자신을 탓하면서 관계에 더 깊이 종속되는 거예요. 자신의 감각을 믿지 못하게 되는 상태. 그게 바로 완벽한 통제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상대방의 자존감과 에너지를 계속해서 빨아먹다가 더 이상 나올 게 없다고 판단되면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는 거군요. 세 번째 단계, 폐기. 네, 상대의 정신이 완전히 피폐해져서 더 이상 괴롭혀도 원하는 만큼의 극적인 에너지 반응이 안 나오거나 혹은 더 신선하고 매력적인 새먹잇감이 나타나면 정말 가차없이 버립니다. 어제까지 사랑한다고 속삭여놓고 오늘 갑자기 다른 사람과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식이라고요. 네, 이건 뭐 이별 통보가 아니라 거의 테러 수준인데요. 그것 역시 철저히 계산된 행동이에요. 마지막까지 상대방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줘서 최대한의 에너지 반응을 뽑아내려는 거죠. 동시에 새로운 타겟에게는 나는 이렇게 인기가 많다. 이걸 과시하는 효과도 있고요.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 이런 건 애초에 그들의 계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필요와 만족만이 유일한 행동 원칙이니까요. 이 모든 과정을 듣고 나니까 왜 피해자들이 그토록 극심한 분노를 느끼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자료에서는 이 분노의 진짜 근원을 뭐라고 설명하죠? 핵심 키워드는 인지 부조화입니다. 인지 부조화. 네, 서로 절대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정보, 두 개의 현실이 내 머릿속에서 충돌하는 상태를 말하죠. A는 세상에서 나를 가장 완벽하게 이해해주던 운명의 그 남자, 그리고 B는 나를 벌레 보듯 경멸하며 버린 인간 말종 쓰레기. 문제는 이 A와 B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뇌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피해자가 분노하는 건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믿었던 세상의 A라는 버전과 눈앞의 B라는 버전이 한 사람에게서 나왔다는 그 현실 자체의 붕괴, 그것 때문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내 판단력, 내 세계관 전체가 사기극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인 거네요. 그게 바로 이 자료가 말하는 인지 부조화의 핵심이죠. 단순한 시련이 인격적 살인이 되는 지점이 바로 거기예요. 뇌가 그 모순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와... 그래서 이 모순을 해결하려고 아니야, 내가 뭔가 잘못 본 걸 거야. 그 사람은 원래 좋은 사람이었어. 이렇게 계속 되뇌다가 결국에는 가장 쉬운 결론, 즉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쪽으로 가게 돼요. 난 사람 보는 눈도 없는 멍청이구나. 이런 자기 혐오에 빠지고 내면이 그냥 가루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들이 너도 당했어 하면서 서로의 경험에 그토록 깊이 공감하고 연대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패턴은 원래 그래. 네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서로의 경험을 확인하고 검증해주는 과정이 치유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너진 자신의 현실 감각을 다시 세우는 작업인 셈이죠. 이 분석의 마지막 부분도 아주 인상 깊었어요. 진짜 강한 남자와 나르시시스트를 비교하면서 결론을 내리는데 이 부분이 이 자료의 핵심을 딱 관통하는 것 같아요. 네, 바로 권력 설계 이론의 관점에서 내리는 최종적인 평가죠. 이 이론에 따르면 진정한 권력은 내부에서 나와요. 스스로의 가치와 기준으로 중심을 딱 잡고 있는 사람은 스스로 빛을 내죠. 스스로 빛을 낸다. 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 자연스럽게 따르게 됩니다. 굳이 남을 깎아내리거나 조종해서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정반대라는 거군요. 그렇죠. 스스로는 빛을 내지 못해서 남의 것을 훔치거나 남의 빛을 꺼부려야만 자신이 상대적으로 밝아 보인다고 착각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타인을 망가뜨리고 그 위에 올라서야만, 즉 잘못된 방식으로 권력 관계를 설정해야만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아주 잠깐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는 이들을 가장 한심하고
나약한 존재라고까지 규정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든 자신감과 성공은 사실 다 빌려온 빛이고 그 본질은 타인의 에너지를 착취해야만 겨우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는 지극히 의존적이고 취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르시시스트는 잘못된 권력 설계의 가장 완벽한 표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군요. 네. 타인을 파괴함으로써만 유지되는 권력이야말로 가장 불안정하고 잘못된 형태의 권력이니까요. 오늘 우리는 한 인간의 내면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파괴될 수 있는지 그 냉정한 분석을 따라가 봤습니다. 이상화, 평가절하, 폐기로 이어지는 3단계 패턴부터 그 고통의 중심에 있는 인지부조화라는 개념까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